신생아론이 나오면 상반기에 좀 상승 좀 올라줄 거다 네. 했는데 그 힘이 생각보다 약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PF 문제가 좀 두드러지거나 또 네. 나오게 되면 예전 2010년도 상황 강남 경매물건이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의외로 없어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단지들, 그 단지들 중에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된 데들. 네,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또 거래량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연속 2주 하락. 네. 이런 보도가 좀 많을 거예요. 또 강남도. 근데 1월 10일 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사실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발표할 거라고 예측이 됐어서 그리고 또 신생아론이 이제 1월 말부터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했단 말이에요. 1월 3일 날 했었잖아요. 그때도 한 1월 15일 정도부터 반응이 있었어요. 거래량이 그 전에 12월 달에 거래량이 1000대 이하였는데 벌써 한 달, 원래 2달치를 집계하니까 1월 한 20일이 돼가는데 바로 뭐 1000을 막 돌파하니까 네. 그러면 시장 변화가 확실히 나타났거든요. 지금 1월 20일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1월 10일 날 발표했으니까 1월 말일까지는 봐야 돼요. 일단 그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상승 회복을 많이 하던 주택 가격이 9월 말부터 추석 이후부터 매수세가 급감을 하죠. 그러니까 급감을 하는 게 우리 2022년도를 더듬어 보시면 그때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기 시작했다가 2, 3개월부터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연적인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이고 약간 그 떠받치는 주택 신고가 이런 것들로 인한 통계의 오류도 좀 발생을 하고 네. 이런 게 종합적이면서 실제 상황을 많이 수요자들이 못 느끼고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가격 수준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빠지는 거죠. 됐다, 난 이번에 못 사겠구나. 그게 이제 급격하게 한 달, 2달 정도 이제 형성되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형성이 돼버렸어요. 돼버리다 보니까 신생아론이 나와도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도 신생아론이 나오면 상반기에 좀 상승 좀 올라줄 거다 했는데 그 힘이 생각보다 약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 수치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15, 뭐 이 수준이에요. 100일 기준으로 할 때 15면은 거의 바닥이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이 20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20으로. 지방은 막 13, 14, 부산 같은 경우에 8까지 내려왔었고 급격하게 죽었다가 여러 가지 대책하고 이런 것들로 약간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신고가 뉴스가 몇 개 떠요. 강남도 뜨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약간 허위 거래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3, 40% 오른 게 나오거든요. 좀 이상하죠. 물론 뭐 어떤 거래인지 모르는데 근데 나머지 8, 90%는 다 하락 거래에서 약간 상승 이게 혼재돼 있거든요. 네. 하락 거래가 그전하고 똑같은 양상처럼 60%, 70%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원이 보수적으로 통계를 내면도 불구하고 뭐 강남 마이너스, 서초 마이너스, 송파 마이너스 다 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1월 달 거 한번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13일까지예요, 이거는. 네. 13일까지 보면 약간 발표가 나고 났는데도 발표 났잖아요. 거래가 끊겨요. 끊기고 하락 거래만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심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기미가 1월 달 지표에 떠야 되는데 1월 달 지표를 제가 지금 20일인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다 다운이에요. 최소한 받쳐주거나 올려줘야 신생아론이 효과가 있는 건데 그 신생아론이 1월 말부터 나오지만 수요자들은 1월 초부터 집을 사요. 사서 계약을 해두고 잔금 낼 때
그 신생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매수 심리가 상당히 죽었다. 강동구 아파트 이게 18일 어제 뽑은 거거든요. 우리 8.15 네. 식구들 위해서 보시면은 어떤가요? 1일이고요. 여기가 10일이에요. 발표가 나고 났는데 거래는 없고 하락만 있어요. 그 전에 심리가 많이 죽었잖아요, 이미. 네. 그럼 그렇죠. 여기서 이제 1월 말로 가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 힘이 약하면 이게 의외로 신장으로는 힘을 못 쓸 것 같고 노원구는 더 심합니다. 하락이. 그죠? 1월 10일이 여기예요. 여기니까 발표가 나니까 몇 개 조금 상승 거래되는 것 같은 거 2천, 3천, 4천 있지만 나머지는 어때요? 완전한 하락 분위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현재 주택 가격이 높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현상이 쉽게 정부 대책으로 살아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정부 대책의 내용을 보면요. 핵심적인 게 특별히 없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이건데 그 10년 걸리던 게 7년 걸린다라는 어떤 평균 기준은 있지만 현장마다 다 사업성이 틀리면 10년, 15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다주택자들 뭐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빼고 뭐 주택 매입할 때 취득세 종부세 완화시켜준다 그랬는데 현재 그 가격이 회복을 해가지고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이거 이 비싼 걸 나보고 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뿐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다가서기 힘든 가격 회복이 너무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힘을 생각보다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 흐름이 반등하더라도 힘이 제한적으로 상승할 거고 시간이 가면서 만약에 PF 문제가 좀 두드러지거나 또 네. 나오게 되면 예전 2010년도 상황 쫙 심리 가라앉아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사실 가장 단단하게 그 가격이 유지가 되던 곳 중에 하나가 강남이죠. 그래서 이제 강남 불패라는 말도 있는데 네. 지금 강남 쪽 시세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이 아닌데요? 아, 많이 떨어지고 있나요? 네, 네. 근데 보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기레기 분들 일부 기레기 언론들이 쓰는 기사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안 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에서 고령자층에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에 좀 약하신 분들은 그 지면을 보거든요. 네. 그 일부 분들은 또 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지금 정상 가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송파구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송파구 보시면 어때요? 그림이. 아까보다 더 심하죠. 그러네요. 회복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송파구가 90%대까지. 네. 그러니까 다시 하락 거래가 다 나오기 시작하고 상승 거래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15일 이 뒤로는 또 없어요. 거래가. 그게 뭐냐면 이제 매도자들이 더 이상은 나 안 내려 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수요자들이 그럼 안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내리면 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신생아론이 9억 이하란 말이에요. 그럼 신생아론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원동이 이제 20억 정도 가다가 한 6억 빠졌는데 제가 그 서초구에 있는 우성 7차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여기는 9억이 빠졌어요. 거의 30% 이상 빠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서초 힐스라고 해서 여기는 25% 빠졌어요. 16억 5천 17억 바라보던 게 얼마 전에 빠져가지고 12억 3천에 거래됐어요. 4억 2천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물론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거예요. 이 올림픽 그 아시아 선수촌도 한 20%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대단지 네. 하고 신축 이런 데들은 조금 가격 하락폭이 적어요. 한 10에서 15% 최고점 대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지수가 좀 적은 세대 있잖아요. 네. 뭐 200, 300, 400 이런 데들은 30%씩 빠진 데들이 꽤 있어요. 보도에는 또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 통계를 잡을 때도 500세대, 1000세대 위주로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통계에서 약간 누락됐음에도 마이너스니까 다 소규모 단지들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하락률이 더 높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실거래들 사례를 볼 때 당분간은 진짜 시장을 절대 긍정적이나 장밋빛으로 보지 마시고 또 미국 금리 인하가 지금 쉽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제일 좀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원동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20억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뭐 6억이 빠졌다. 이건 좀 일시적인 어떤 뭐 특별한 현상인가요? 일시적이 아닌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6억이 빠졌어요? 빠졌지만 20억이잖아요. 네. 20억인데 그 전에 7억이었는데 어. 5, 6년 전에 7, 8억. 아, 그래요? 이걸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저금리 현상 때문에. 그리고 그 이자율이 2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부담이 2배로 늘어나면 주택가격은 반으로 내려와야 수익률이 평균선을 맞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값이라는 게 이제 상승의 어떤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갭을 갖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직 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중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갈수록 특히나 여러분도 아시지만 강남 경매 물건이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강남 불패라며요. 불패가 경매 나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강남의 경매가 몇십 건씩 터져? 근데 또 유찰까지 돼? 이 팩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뛰어 선수급인데 네. 아니 경매가 나왔는데 올라갈 것 같으면 사겠죠? 그 서울 아파트 지금 낙찰가율이 한 80%예요. 80%. 네. 낙찰률은 한 30% 정도 되고 그 7개는 또 낙찰이 안 돼요. 그러면 다 지금 시세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급속한 가격 하락이라고 보도에는 나오지만 그게 아니다. 예정된 수준이다라고 전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매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나요? 경매 물건들이? 뭐 7월부터 사상 최대 건수고 지금 줄 기미가 없어요. 아, 계속 증가. 예, 우리가 서울만 예를 들면 2019년, 20년, 21년, 22년 네. 모두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한 30건, 4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작년 한 6월, 7월부터 급격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매번 200건 넘어요. 10배 수준이에요, 10배. 5배에서 10배 수준으로 경매 물량이 늘어났던 거, 그 중에 강남 물량이 30, 40%라는 거. 이건 아주 여러분들이 유심히 시장이 이게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그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서울의 아파트들 그 안전진단 규제를 그냥 사실상 예.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예.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그것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봐요. 재건축 시장이 좀 조용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네, 그 영향을 거의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 보시면 이게 현재에서 이거를 바꿨잖아요. 네. 이 안전진단 과정, 안전진단을 원래 먼저 맞춰야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하세요라고 지역을 지정해줘요. 그걸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나왔죠, 정비구역 지정. 요 시간이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신청 요 절차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을 못 가잖아요. 근데 이런 현장들이 꽤 있었어요. 있었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금 개선한 게 이거예요. 요 과정을 그냥 없애고 안전진단을 나중에 받아라. 언제? 사업 인가할 때. 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일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상 재건축 조합원의 원이시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빨라지면 뭐해?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이게 1번이에요. 네. 빨라지면 뭐해? 사업성이 없네? 빨라지면 뭐해? 추가 부담금을 6억을 내야 돼? 뭐지?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노원구 아파트가 하나 얼마 전이죠. 작년 말인가 올해 나왔을 때 부담금이 5억 몇 천이 나왔어요. 그 스톱이 됐어요, 사업이.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건축비 올라간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30년만 지나면 무조건 사업 진행해라.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돈까지 대주겠대요. 50억씩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돈까지 대줬는데 시간이 가면서 안전진단이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면 추진위원회 만든다고 이 한 사람들 월급 받고 있잖아요. 네. 돈 나가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죠. 이건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면 위헌소송감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어디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술집에 미성년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안전진단 통과하면 이거 못 하잖아요. 추진위원회 이거를 못 하는데 갑자기 다 들어와 술 먹어. 5살짜리도 와. 이 얘기예요. 들어왔죠? 그 술 먹다가 이제 검사할게. 술값 다 계산하고 있는데 검사하니까 미성년자야. 벌금 때릴 거야? 이거 웃기잖아요. 말이 이런 격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안전진단이라는 게 다 같이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당신들은 나중에 부셔. 여기부터 해줄게. 그럼 여기 가만히 있어요? 왜 여기부터 해줘? 싸움 나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일단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일단. 왜? 이건 국회 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일단 던져놓고 그럼 재건축 주민들은 예전의 시절이라면 네. 빨라지는구나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박수 쳤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재건축을 왜 좀 더 살다가 충분히 살고 나중에 천천히 하면 더 이득이지 않냐 이런 계산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민들이. 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의외로 없어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단지들 그 단지들 중에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된 데들 누가 봐도 여기는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될 때 음마아파트 같은데 그죠? 그런 데들은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재건축 시장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이렇게 안 늘어나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네.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실거주 문표처럼 또 이렇게 난수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아니라 그냥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계획이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국회 통과하기 전에 또 섣불리 가셨다가 물론 추진이나 조합원 뭐 임원하면서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일부 분들이 와 이러고 갈 수는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거 없이 냉정하게 사업성 같은 것도 파악하시고 분담금도 계산하시고 접하셔야지 실수하시면은 재건축 뭐 5년 10년에 절대 안 됩니다. 몇십 년 걸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정책금융 그 대출 이것도 네. 좀 열어준다면서요. 이런 것도 뭐 하나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50억 원래는 그게 없는데 조합이 성립되고 나서 안전진단 마치고 조합까지 되면은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네네. 근데 일시적으로 조합의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이건 아주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건 시작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또 50억을 대출하겠대요. 아니 R&D 개발비가 없다고 난리치는 정부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도시계획 기본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은 선거용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 나중에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 도시계획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임에도 계속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현재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네,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잘 안 생각했군요. 받아들이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아시는 그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처럼 시장의 수요자들이 투자하신 분들 외에는 이거는 더 이상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동작구 뭐 이런 데들 뭐 완판됐잖아요. 5대1 이래가지고. 네. 근데 계약률이 50%인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투기 세력이 가세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분들조차 좀 아니다 싶으니까 한 발 뺐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장을 갖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더 현명한 시기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금리 상황 한번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뭐 3월 금리나 뭐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다가 이거 좀 늦어질 수 있어. 뭐 인플레이션도 아직 그렇게 세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네. 좀 늦춰지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동산 시장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 과민하게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작년을 거쳐도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재작년에 막 금리 미국이 쭉 올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긴축이 되니까 작년이었죠. 네. 재작년에 작년을 얘기할 때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했죠. 금리 이제 인하할 거다. 1년 내내 인하 안 했잖아요. 도리어 한 번 더 올렸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파월이 저번 FOMC 회의 때 약간은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장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 너무 쉽게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근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 상승했잖아요. CPI도 상승하고 CPI가 PC도 좀 상승하고 올랐죠. 코어 CPI 다 올라갔잖아요. 네. 고용 지수까지 올라가고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갑자기 금리를 내려요? 그러면 도리어 이제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역으로 유수 그 신용회사들이 그런 특히 골만삭스가 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유명한 분들이 다 그랬잖아요. 6% 가야 된다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금리가. 그게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계시는 금리가 인하돼야 움직이고 사업에 이득이 되는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인 거고 시장 컨센서스고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어떤 정부 당국자나 금융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했다가 정말 루비콘 강을 건널 수도 있거든요. 네. 잘못되면 그때는 진짜 정책도 안 먹히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파월 입장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그나마 0.25 내릴 것 같아요. 그것도 내리고 나면 또 확인하겠죠. 네. 내렸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안 내리겠죠. 유지하거나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정리가 안 됐고 드디어 미국의 이제 신탁사들도 물건 매물 던지기 시작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나오고 네. 최근에 중주그룹의 여파도 있고 중주그룹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월가에서 꽤 투자했거든요. 그럼 그거 손해 난 거 티가 나겠죠, 또 어디서? 그렇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금리 상황이 파월의 그 워딩을 갖다가 너무 그 긍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내렸나요? 안 내렸잖아요.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서 이제 물가가 최소한 더 이상은 안 오르겠구나.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그 느낌이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이란이 뭐 쏘고 뭐 난리 나고 또 북한 애들이 또 뭐 쏘고 난리가 나고 이 상황에서 무슨 지금 정치 경제가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미국 대선 있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금리 인하를 함부로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6월, 9월 돼야 0.25 한번 내릴까 아니면 9월까지 꾹 들고 가다가 확실하게 데이터가 꺾인 게 나오면 그때 0.5 내려줄까? 제가 볼 땐 뭐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뭐 1% 이런 거는 사실 아직은 위기가 터지지 않는 제가 볼 땐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정적인 건 또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미국이 내려야 우리가 내릴 수 있죠. 미국이 금리 차가 많이 내려 우리가 내리잖아요. 지금 미국이 2% 넘죠, 차이가. 네, 그 미국이 1% 내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환율이 정말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경고를 했지만 BIS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지금 직격탄이 돼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외국 선진국들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를까요? 여차하면 환율 올라가면 돈 뺄 때 좀 그렇잖아요. 달러가 그냥 환차손이 막 발생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미리 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환율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1,200원대에서 1,340원, 50원 이게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뭐 미국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 인하한다, 주택가가 올라간다. 이 얘기는 정말 이건 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얘기지 또 어떤 공정성이나 근거도 없고 좀 조심해서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이것이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태형건설 이제 부동산 PF 이 이슈는 다 가라앉은 건가요? 이제 워크아웃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아유, 누가 그래요? 너무 빨리 얘기하시네. 아, 지금 그래요? 실사 중인데요.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민족이지만 이런 것도 그렇게 빨리 안 되거든요. 실사를 다 실사 과정 끝내놓고. 거쳐가지고 지금 현장 노동자들 임금도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정말 열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유치권 행사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 가지 아직 복병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발 채무 지금 조사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태영의 입장처럼 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미분양된 것들이 분양이 되거나 이래야지 구조 개혁이나 기업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진척이 없으면 채권당 입장에서도 어떤 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계속 실사하고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이 남아 있어서 실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정설이에요, 사실. 일단은 합의를 했는데 실사 맞춰보니까 이게 워크아웃의 이게 답이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개시했다고 해서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다 그래서 그게 그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시작이죠. 그 하청업체들 입장에서 일단 4개월은 또 채무 동결이잖아요. 네. 4개월 동안 하청업체들이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정말 화가 나신 분은 워크하시고 뭐고 독자적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발표할 겁니다. 워크아웃 개선안을 다 완벽하게. 그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가라앉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몇 네. 개. 그 중에 뭐 어디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거기는 PF 보증 잔액 중에 40~50%가 아파트 부분인데, 네. 비아파트 부분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부분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대구에다가 또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아. 근데 대구에 지금 그 현장들이 아파트 분양률이 20~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심각하네요. 그럼 그 회사는 돈을 갖다 메꿔야 되냐, 공사비를. 그렇죠. 근데 그런다고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PF 문제가 가라앉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정확하거나 공정한 어떤 해석이 아니고, 아직 수면 아래 작은 폭탄들이 많이 있다.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는 경제 상황과 좀 직결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리 되줘야 그나마 버틸 텐데, 늦어지면 늦을수록 우리 폭탄은 더 커진다. 터질 때 더 커지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제2의 태형건설처럼 이렇게 분실화가 드러나고 워크아웃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의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또 있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신용평가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국내에서 분위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일럿 시청자분들한테, 국내에서 나이스하고 한국 신용평가에서 주기적으로 PF 부실에 대해서 리스크 체크를 하는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네. 보통 3개월 단위로. 근데 작년 6월, 9월 이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정부의 어떤 협조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자꾸 그 리스크가 가시화된 것이 액면으로 나면 더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그렇죠. 있고, 심리적으로. 그것도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해외 신용평가 기관에서요 또 조사한 것들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근데 거길 들어가 보면 물론 6월달, 9월달에 이미 좀 부실한 어떤 리스트가 떴어요. 우리나라 국내 보고서에도. 근데 그 뒤로 추가적인 게 없는 거고, 태형에 대해서 태형이 나온과 동시에 다른 데 현황이 작년 6월, 9월 보고서니까 한 분기, 두 분기가 더 지났으면 상황이 더 악화되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상화되든지 뭐 어떤 판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이? 근데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안 나온다는 거는 약간 제가 볼 때 이거 혹시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기업이 있나요 그러셨잖아요. 그게 좀 늘어나서 그런가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모든 투자자나 시장에서 시장 대처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그 팩트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악성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다 지어졌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할인 분양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작년에 막 상승기 있잖아요. 그때 조금씩 할인 분양해가지고 완판된 데도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그 가격이 회복을 했잖아요. 네. 회복을 하고 나니까 다른 데도 그 회복 가격에 맞추니까 또 수요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갭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갭에 대해서 PF 부실과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메꿔지를 못하면 어차피 손실 현장이잖아요. 그럼 건설업자든 대출기관이든 지금 다들 고민에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정리되기 바라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올해 만기 돌아오는 건설사들의 채권이 3조 2천억 정도 된다. 뭐 이런 분석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러한 것들 지금 이게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 가운데서 이제 몇몇 그 건설사들이 이제 네네.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제가 대충 보니까 건설사 중에 한 100대 건설사가 있다고 하면요. 네. 1위부터 100위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20, 30%? 20, 30%. 나머지 30%. 많이 보면 40%. 나머지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에 대비를 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태영처럼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데들 이런 데들이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1금융기관은 또 의외로 많지 않은데 이 금융기관들이 또 공격적인데 또 가세를 했잖아요. 수수료 많이 주고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하면서 그냥 서로 막 독려하면서 새마을금고까지 뭐 막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단은 잠재웠잖아요. 잠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형 금감위원장이 얘기한 얘기가 답이에요. 한 개의 기업은 이제 책임져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미 결정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살릴 걸 살리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 기업 수가 제가 볼 때 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대출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00원짜리 땅인데 100원짜리 공사비가 들어. 수익이 20%면 40원. 네. 240원에 팔면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180원에 팔면 손해가 얼마죠? 그러면은 20원밖에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이익은 없지만. 네. 그러면 회사가 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정부가 지금 가격을 낮출 노력을 안 하고 자꾸 떠받치고 그쪽으로만 가니까 MB 때는 과감하게 가이드를 줬어요. 네. 분양가를 낮춰라. 낮추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맞잖아요. 그러면 저 분양가가 낮아지면 수요자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살박자가 맞아야 그나마 건설사를 도와주는 정부의 명분이 쓰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좀 가이드가 모해서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건설사만 위하냐고.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은 뭐 저기 제껴두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세심하게 좀 공정성과 상식에 맞게 좀 더 가이드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현장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대처를 하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냥 심각한데 아직은 뭐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불확실하게 놔두는 것보다 명확하게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밝혀내는 게 오히려 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완전히 좋죠. 왜냐하면 제 현장에서 그 시행자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PF 부실 현장이 됐으면 금감원장 말대로 한 개 기업은 책임지라 그랬잖아요. 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가이드를 안 줬잖아요. 정확하게. 가이드를. 한 개 기업은 이 정도 수준이면 무조건 정리해라. 그렇죠. 또 안 도와주겠다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가이드가 없잖아요. 안에는 있지만 이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나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우리도 혹시 거기에 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금리 인하면 시장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실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가중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시행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답이 없다. 살 땅이 없다. 자, 아까 말씀드린 토지값이 100원인데, 토지 가격이 만약에 70원으로 내려왔어요. 70원 내려오면 수익만 없어지지
사봤자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토지 가격이 너무 높다는 얘기거든요. 건축비는 이미 정해졌고. 그러면 현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가격이 되려면 토지 가격이 거의 뭐 40, 50%, 60%로 다운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행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서 사업을 해야 조금 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돈을 이전에 벌고 있는 사람들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장. 네. 파는 사람은 정리하고 손해를 줄이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 더 혼동스럽게 만든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감원장이 연말에 얘기한 것처럼 물론 총선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총선 끝나면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부 재정도 뭐 세수도 모자른데 계속 건설사에 돈 퍼붓는 게 보기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사업자들이 아,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왜? 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정부가 도와주지 말라고 금융기관에 약간 협조 요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더 안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나왔잖아요. 맨날 이자만 들어가면 다 날아가잖아요, 원금이. 그러면 빨리라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토지 가격이 다운된 상태에서 팔릴 거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사셔가지고 빨리 좀 분양가가 수요자들이 맞는 가격에 맞추면 시장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시기가 빨리 오는 게 더 국가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중국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데 거기에는 이제 뭐 부동산 문제고 네. 또 최근에는 그 그림자 금융의 어떤 네. 최고 그 뭐죠? 리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주그룹. 여기가 지금 이제 거의 파산이죠. 네, 뭐 파산한 거죠. 네, 파산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혹시나 한국에는 저런 어떤 그 드러나지 않은 저런 뭐 무발적 채무라고 봐야 되나요? 저를 이런 어떤 그런 그림자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없을까요? 떠오르게 돼요.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림자 금융 지금 보통 우리 사모펀드라고 봐야 되죠. 아, 네,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우리 코로나 전에 택배 사업이 막 번창하다가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또 택배 사업이 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사업을 하려면 물류 창고가 더 필요하잖아요. 빨리 하려면. 그래야지 주문량에 맞추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물류 창고 사업이 한 4, 5년 전에 핫 이슈로 떠올라가지고 막 학회 같은 데서 많이 다뤘어요. 다루면 물류 사업 해가지고 돈 버분 나와서 물류 사업이라는 게 물류 창고 사업이죠. 네. 나와서 설명하고 그래서 전국에 갑자기 저한테까지 문자 오고 부탁이 오는데 뭐 몇천 평짜리 몇짜리 물류 창고할 자리 좀 찾아달라고 서울 근교에 전국에서 와요. 전국. 제가 젊을 때 전국에서 좀 일하다 보니까 아시던 분들이 뭐 그때 저도 사장이었으니까요. 네. 뭐 한 사장 물류 창고 부지 좀 있으면 빨리 알려줘. 엄청 왔어요. 근데 그것들이 계약금 내고 PF를 다 해준 거예요. 제2금융관들이. 네. 왜? 되면은 물류창고가 필요한 뭐 쿠팡이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냥 10년 계약을 해버리니까 네.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저금리일 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약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서로 했는데 누가 짓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저 농사 질 때 작년에 배추값 폭등하면은 올해 막 나만 짓게 있자고 막 배추 농사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폭락하잖아요. 네. 물류창고도 그렇게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작년 9월 얘기인데 그 우리 기자분들 중에 물류창고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얘기 드렸고 또 그분도 저한테 돌아가는 자기가 조사해본 거 얘기 주는데 그러니까 10개 현장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살아남은 현장은 2개 현장. 2개 현장은 살아나려고 애쓰고 대여섯 개는 이 상태입니다. 그게 작년 여름 때 얘기거든요. 네. 다 힘든 거예요. 그럼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냐? 파산을 했냐? 안 했어요. 그냥 이자를 내고 있고 이 금융기관은 이자 회수를 못하면서 그거를 장부상에 뭐라고 잡아놔요. 그죠? 투입된 자금을 자꾸 말씀 주신 그런 그림자 금융이 없을까요? 물류창고도 이런데 거기다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막 과잉공급 돼가지고 지금 제가 최근에 어디 지역인데 물류창고를 완공을 안 짓는 거예요. 계속
마감재 유리 하나 붙이는데 뭐 한 달이 걸려. 아, 저거는 분명히 제 기준으로는 저 2달이면 마감 끝나는데, 아, 그게 8개월을 가도 아직도 안 됐어요. 네. 그게 뭐냐면 완공을 죽는 순간 청산 빚잔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이 바로 손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게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림자 금융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숨어 있는 그런 금융의 부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주그룹이 중주그룹도 보세요. 우리나라 비슷한 거 보면 중주그룹이 제가 알기로 6개월 전에 그 비구 위안 터질 때 네. 중주그룹도 같이 떴어요, 사실. 아시죠, 대표님? 그렇죠. 비구 위안 막 망가진다 할 때 중주그룹도 위험에 처한 것 같아서 발표를, 아, 우리도 좀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뭐 매각을 들어가겠다. 그때 이미 신호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비구 위안하고 이거 동시에 터트리면 힘들어서 그런지 중주그룹은 덩어리가 더 크니까 이거는 조금 늦출까 이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딱 6개월 만에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안 터지고 있지만 터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미국보다는 좀 과열이 된 건 아니지만 약간 양상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반기나 올 한 해 일단은 파도가 좀 칠 수 있으니까 조금 관망하면서 긴 호흡으로 시장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지금 하락 중에 있고 또 전반적인 그 환경 네, 자체가 맞아요.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좀 되겠군요. 파도가 치니까 좀 파도가 가라앉고 시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